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기소됐습니다. 기밀문서 취급 관련으로 적어도 7개 혐의인데 연방 기소로는 처음이고 지난번 뉴욕 검사의 기소보다 심각합니다.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마이애미에서 진행되고 다음 주 화요일 LA 시간으로 낮 12시에 법정에 출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죄 없는 자신을 가짜 스토리로 기소했다고 비난하면서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설령 그가 감옥에 간다 해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고 옥중 직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선 전에 감옥에 갈 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리도 없어 보입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비롯한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반발하면서 방어할 태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공화당이어도 미치 매코넬 상원 지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노조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엘라바마의 선거구 재조정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965년 투표권리법을 유지시켜주는 이번 판결에 보수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렉 캐버나우 대법관이 진보와 한편이 됐습니다. 흑인인 2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선거구 재조정과 투표 권리가 상관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 흑인 대법관은 보수면서 백인인 동료 대법관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도 투표를 할 때 참여해야지 될 문제입니다. 참고해야지 될 이슈입니다. 미국인의 과반수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합니다. 인종과 소속당에 따라 의견 차이는 크고 연방 대법원은 이달에 최종 판결을 합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동부 지역의 스모그는 조금 나아졌지만 캐나다 산불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숭아주인 조지아주에 복숭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복숭아 재배의 90%가 파괴됐는데 기후변화가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그제부터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뭐 한국의 매체는 오늘 그 엘라바마,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엘라바마주의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미국 매체보다는 조금 늦게, 그리고 아예 엘라바마는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연방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됐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 기밀 문서를 취급하는 과정에 관한 혐의입니다. 7개 혐의인데 물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화요일에 법원에 나가야 정확한 것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재진들의 취재력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7개 혐의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권한 없이 기밀 서류를 뭐 1년 반 이상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 그 밖에 뭐 여러 음모론, 가짜 주장, 사법방해, 뭐 이게 이제 스파이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10년 징역, 어떤 경우는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뭐 유죄를 증명하기가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기소를 한 특별검사가 유죄가 나오지 않을 것을 갖고 기소하는 검사도 아니라는 이 아주 묘한 게 있기 때문에 봐야지 알고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건 이제 뭐 정치적인 거다, 마녀 사냥이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So I just want to tell you, I'm an innocent man. I did nothing wrong. And we will fight this out just like we've been fighting for 7 years. It would be wonderful if we could devote our 네, 지난 7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었고 본인이 이겼는데 마찬가지로 이기겠다. But now
again, our country is in decline. 미국이 아주 We're a failing 그 nation. 디클라이닝 되고 And this 있다. is what 실패하는 they do. 국가가 되고 있고 I'm 이런 an 것을 보면 안 innocent man. 돼. We will prove that again. 나는 아주 7 결백한 years of 남자다. proving it, and here we go again. Very unfair, but that's the way it is. 대단히 언페어한데 이게 지금 이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난 7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다시 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가짜 스토리로 기소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연방 관계자들이 그 일을 그만뒀었을 때 기밀 서류 같은 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일은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워낙에 그 기밀 서류라고 구분되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막 그 많은 것이 섞여 있다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집에서도 펜스의 집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유주얼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케이스에 unusual한 것은 국가기록물 보관소에서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돌려줬으면 본인이 이제 무고하다, 이노센트한 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일도 없었고 마녀 사냥이라고 우기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빌바 그 트럼프 아래서의 법무장관을 했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백악관을 떠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박스의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짐 싸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런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누구에게 받은 선물도 미국에서 뭐 어떤 것까지는 뭐 가질 수 있지만 두고 가야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막 도자기니 뭐니 엄청 가지고 나갔거든요. 텔레비전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 너무 치사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밀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셔널 아카이브가 돌려달라고 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1월 달 1년이 지났을 때 억지로 해서 15박스는 돌려줬습니다. 전국 기록물 보관소에. 그런데 모든 것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물 보관소는 그 의무가 있으니까 연방 법무부에 의뢰를 했고 결국은 영장이 발부가 돼서 8월 달에 1년 거의 8개월 만에 영장이 집행돼서 연방 수사국이 불과 몇 시간 수색을 했더니 전에 트럼프가 뭐 찾았다고 돌려준 것의 2배 이상의 기밀 문건을 찾았고 협조를 뭐 전혀 하지 않았다 해서 8월 달에 연방 그 수사국이 그걸 가져간 뒤에도 11월 달에 특별검사를 법무장관이 임명을 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직접 하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물러선 거죠.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 그렇게 이제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서류는 전부 해제된 거다. 대통령이 생각만 하면 해제된 거다라고 하다가 며칠 전에 오디오가 발견이 됐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내가 그 대통령 때라면 기밀을 해제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기밀을 해제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유감스러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기소하기로 결정을 한 그런 잭 스미스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랄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이 집에 거의 모든 직원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리고 등록된 당이 없습니다. 무당파인데 2015년도에 테네시주의 중부지검의 검사 보를 지내다가 트럼프 시대에 중부지검의 검사장 대행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코소보로 갔었고, 코소보에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헤이그 국제재판소에 가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별검사로 다시 이제 임명이 됐는데, 특별검사가 되자마자 한 얘기가 있죠. 독립적인 판단으로 사실과 법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평판은 지는 케이스로는 절대로 기소하지 않는 검사랍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같은 것들도 수사를 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던 사람이 잭 스미스고요. 그러면 왜 마이애미냐, 워싱턴 DC가 아니고 이 기밀 문서에 관련한 것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선 범죄에서 그 같은 것을 기소하려면 범죄가 일어난 현장, 이건 기밀 서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를 선택을 했고 워싱턴 DC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워싱턴 DC가 워낙 배심원을 뽑고 하는 재판할 때 과정에서 아니 다 민주당인데 이건 당연히 더 지독한 마녀 사냥이야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이 지역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도에도 유권자가 투표를 했고 2020년에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투표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 이건 불공정하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 유리하다고 기본 조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화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2시, 현지 시간으로 3시에 마이애미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뉴욕에서 있었잖아요. 연방 형사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비즈니스, 기록 위조 혐의로 왜냐하면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주기 위해서 이게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뽑고 막 하는 과정에서 34개 혐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때도 뭐 머그샷 같은 것은 찍고 지문도 찍었지만 수갑을 찬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호를 할 겁니다. 이제 비밀 경호팀과 마이애미 법원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길 사이에서 생중계가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이미 시작했을 때부터 뭐 집에서 나간다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그 뉴욕의 그 재판은 2024년 내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 재판은 그 재판대로 이 기소는 이 기소대로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든가 그것도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지아주 것이 더 클 수도 있고요. 표를 만들어내라. 내가 선거인단 가져가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이제 그런데 모든 것에 다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심지어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겠지만 끝나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선거 캠페인으로 삼기로 오래전에 작정을 했습니다. 선거 기금 모금부터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막 이거 봐 마녀사냥이야 할 때 그 마음을 활용을 해서 기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물론 뉴욕의 그 비즈니스 케이스보다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스파이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법방해죄는 20년입니다. 유죄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2024년도 선거 즈음에서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갈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형사 이 수사라는 것이 이 재판이라는 것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령 유죄로 편결받고 뭐 재판관의 어떠한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항소의 항소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일단 그 전에 끝날 리가 없지만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투표를 억울하게 들어간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하면서 그에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 업무 자체도 옥중에서 볼 수도 있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진 않았지만 유진 뎁스라는 1920년도의 사회주의자, 그때의 사회주의자는 지금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을 얘기하는 버니 샌더스 케이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반전 연설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서 출마했어요. 조지아주 감옥인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음모론자도 유죄 판결을 다 받고도 여러 번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사람도 있습니다. 린든 라로슈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 재판이 끝날 리도 없고 감옥에 갈 리도 없지만 지금부터는 all about 정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이게 완전히 미국에서의 정치 대화를 압도할 겁니다. 뉴욕에서 조금 가벼운 혐의로 비즈니스 혐의로 기소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때는 뭐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거 봐라 했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은 거겠죠. 메리 갈란드도 특별검사를 임명한 자체가 그리고 트럼프 시대 때 테네시주의 지방검사를 지낸 사람을 임명한 자체가 조금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인식을 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나 공화당은 다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 권력을 무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의 동맹인 짐 조르단 오하이오주 미국의 슬픈 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크하다 미국에. God bless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딜레마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기소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또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기업가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사면하겠다. 이거는 마이크 펜스보다도 더 나간 겁니다. 마이크 펜스 후보는 트럼프를 사면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엊그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 에이사 허친슨 같은 알칸소의 전 주지사만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이나 또 공화당으로 정의돼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트럼프의 행동이 틀렸다는 얘기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캠페인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도 더 모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살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해외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의 폴리티코나 아니면 그 영국의 가디언 같은 그런 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국은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쪽에 한 표를 하는데요. 곧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프랑스의 니콜라 사코지와 자크 시라크, 한국의 박근혜와 이명박을 포함하는 악명 높은 그런 전직 대통령들의 클럽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곧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에 뭐 저는 무게를 조금 더 두고요. 그러나 가디언의 그 아주 그 저명한 또 다른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익살스럽기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맞다나 미국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다는 것을 나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막 100박스가 넘는 그런 그 문서, 그 가운데 상당히 수십 박스가 기밀이라고 구분된 문서, 그렇게 가지고 나간 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설령 실수로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담당 기록물 보관소에서 돌려달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돌려줬겠죠. 그걸 내가 생각만 하면 기밀이 해제된다라고 얘기한 대통령도 미국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여러 번 여러 형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리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이노센트한 맨이라고 믿으시거나 이노센트하지 않으면 어때? 아무리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면서 트럼프에게 유권자가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연방 대법원 판사는 유권자가 뽑지는 않습니다. 뭐 지방 판사는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한인들이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뽑을 수는 있잖아요. 그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에 조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 대법원이 엘라바마주 선거구 재조정이 흑인을 차별한다면서 흑인이 많은 지역구에 이제 그 지역구 흑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지역구를 이렇게 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1965년도의 그 투표권법 이것을 지킨 것이 되고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그 지적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맨 앞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케이스 자체는 이제 엘라바마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이니까 많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보수적인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투표를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바마주에서도 이제 흑인들이 인구가 엘라바마주의 27%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정치인을 14%만 대변을 할 수 있도록 27%가 대변을 해야지 되는데 선거구 재조정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고소가 들어간 것이 이거는 정말 이 투표권에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이었고 하급 법원에서는 정말 엘라바마가 선거구 재조정을 공화당이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가을인가 연방 대법원이 임시로 이제 뭐 임시로는 하급법원과 조금 반대되는 그 판결을 내려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구는 흑인 인구가 미국 전국 평균보다 2배 조금 더 많은데 그런데 뭐 14%만 이렇게 대변할 수 있도록 27%인데 인구에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다시 철저하게 연방 대법원이 두 번째로 한 결과 그거 잘못됐다 하면서 흑인에게 더 이제 주도로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또 엘라바마뿐만이 아니라 텍사스라든가 루이지아나라든가 많이 이렇게 비슷한 주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흑인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민주당 하원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쿡 리포트 정치 리포트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판결로 뭐 루이지아나 등에서 5명의 그 연방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연방 공화당 하원 의원이 212명, 민주당이 213명인데 거기서 5명은 그 쿡 리포트대로라면은 확보를 해놨으면 이제 4표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또 다수당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수 인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더그 마샬이 미국의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대법관이 1991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백인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이 이 사람도 지금은 은퇴를 해서 93세인가 그렇습니다. 그 동료 흑인 대법관이 은퇴를 하는데 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찬사의 글을 썼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연방 흑인 대법관이 법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 경험과 특별한 시각으로 그 마샬이 사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법을 사용해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그 같은 그의 그 온몸을 통한 그런 메시지가 본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백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 그 뒤로 판결을 내리는데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는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2명이 흑인입니다. 한 명은 클래런스 토마스 남자고 또 한 명은 최근 가장 레이티스트로 임명이 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여자 흑인 연방 대법관인데 이번 판결에서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흑인 여자 연방 대법관이 더굿 마샬이 은퇴를 하고 30년 뒤에 그의 역할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5년도에 통과된 투표법은 주 정부가 인종 때문에 시민의 투표 기회를 거부하거나 줄이는 일, 그렇게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인종도 정치 과정에서 동등한 소수 인종이 아닌 인종과 기회를 갖고 참여를 해야지 된다는 그들을 대변할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 이게 이제 투표권의 보장이 돼 있다는 건데 엘라바마주에서 이걸 보장하지 않고 흑인들이 인구가 많은데 그들을 대변할 사람을 조금 뽑도록 선거구를 조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LA 그 시의회에서 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은 파이널리 고쳐졌지만 그래서 3명의 지방법원 판사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일들이 조지아, 루이지아나,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부주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연방 대법관들도 성향이 변합니다. 존 로버츠가요.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는
그 투표법 그것과 인종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런 것에 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은 이제 연방 그 대법원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른 그런 그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지금 같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두 명의 보수 백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나우 젊은 이 보수 대법관이 세 명의 진보 대법관 편에 서서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그 엘라바마주에서는 흑인들을 대변하는 지역구를 따로 이제 그 흑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따로 지역구를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얼리또, 에이미 코니 베렛, 클래런스 토마스 이런 사람들은 특히 클래런스 토마스가 개탄할 만하다. 닐 고서치도 포함되네요. 4명에 개탄할 만하다. 디프롤러브 그 유명한 힐러리 클린턴이 써서 그냥 한 방에 가고 말았던 그 단어를 썼어요. 흑인이. 이 판결 자체가 개탄할 만하다고 썼습니다. 어떻게 그 투표법과 인종을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를 같은 흑인인 클래런스 토마스가 했고 물론 이 이코노미스트는 변론도 잘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고소가 들어갔었을 때 변론도 양측에서 다 잘했을 거고 이걸 그대로 해야지 된다. 우리 선거구 재조정 해야지 된다는 쪽이나 그러면 안 된다는 쪽이나 흠집 없는 변론을 했을 텐데 그리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법원장이니까 좀 균형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브렛 캐버나우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흑인 여자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눈부신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두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대법관들에게 영향을 줘서 설득을 시켰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은퇴하기 직전까지 더굿 마샬이라는 흑인 연방 대법관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백인 연방 대법관 동료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잭슨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와 수정헌법 15조의 오리지널 의미가 차별받은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기회를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 같은 아이디어는 인종 중립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인종 그 맹목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종이니까 우리를 보호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이지아나나 텍사스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남부주에 이게 파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다음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뭐 연방 하원, 뭐 상원 선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미국의 가장 깊은 문제는 언제나 끝까지 가다 보면 인종, 이 문제가 되고 이민자는 인종과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을 선출을 해야지 됩니다. 이건 민주당이라도 마찬가지고 공화당 그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고 인종과 이민에 대해서 인종과 소수 인종과 코리안 아메리칸에 해가 되는 투표를 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득이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투표를 할 때 그 모든 요건이 아니라 세금 문제도 봐야지 될 테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너무 진보야 너무 보수야 하는 것도 봐야지 되겠지만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공통적인 이슈는 인종과 이민이라는 것을 제가 엘라바마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아주 참 예민한 건데 오늘은 그냥 여론조사 결과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의 과반수가 연방 대법원이 이달 안에 판결을 내놓을 합헌이냐 위헌이냐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소수 인종에 뭐 특혜를 주자라기보다는 권리를 보호하자. 이것도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얘기한 수정헌법 14조 15조 1965년도의 미국의 투표권리법처럼 차별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그것을 어떤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것에 크게는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공부 잘하는데 뭐 공부 못하는 다른 인종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 하고 부모님들이 충분히 비난하고 학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 이슈를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이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에서 백인들이 우리가 역차별을 당했다 하면서 에이시안들을 끌어들인 케이스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백인들이 이런 것들을 고소를 하면서 물론 에이시안들도 직접적으로 좋으니까 참여를 하지만 에이시안들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에이시안이 방해가 된다 싶으면 또 에이시안도 내칠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고요. 그러나 퓨 리서치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인종과 소속 당에 따라 다르지만 과반수 조금 넘는 숫자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야지 된다라고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에 찬성을 했고 어퍼머티브 액션은 아직도 있어야지 된다가 33%. 이건 아주 인종별로 예민한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가 16%입니다. 아시안들은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57%. 왜냐하면 공부도 잘하는데 공부도 훨씬 못하고 하는 히스패닉계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뭐 하버드에 들어갈 때 다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에이시안 우리 아들 딸보다 더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57%가 반대하고 히스패닉계가 39%가 반대랍니다. 흑인은 29%가 반대랍니다. 이걸 보면은 반대로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학교 케이스니까요. 이 케이스는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니까 학교 케이스에서는 그럼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가장 득을 보는 인종이 흑인이구나. 그 다음이 히스패닉, 그 다음이 이제 에이시안, 뭐 그 다음이 백인이 제일 손해를 보겠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4명 가운데 3명. 공화당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합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 또 민주당이나 민주당 쪽으로 기운 그런 성인들도 성인은 반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에 54%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반 이상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학교까지입니다. 대학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대학교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이니까 그 이후에 어퍼머티브 액션 없다 하면은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그리고 어떠한 뭔가 이제 그 사업체 특히 연방 정부 계약 같은 것을 따내려고 할 때 그런 때는 이제 또 코리안 아메리칸도 같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것 있습니다. 근데 뭐 코앞의 진상이라요. 잠시 뒤에 이 산불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야, 여러분들도 행운이세요. 혹시 제가 며칠 전에 The Messenger라는 그런 매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매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드린 게 있는데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도 메신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메신저라는 매체 자체도 우리도 뭐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름도 나오지 않아서 저도 홀드했었는데 요즘에는요 정말 전통적인 매체도 있지만 이렇게 그 새로 생기는 매체들에서 특종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 그동안 이런 일을 해보지 않다가 새로운 매체를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그 주요 매체에서 일을 다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하고 딱 기대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는 거죠. 또 한 사람 기소된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도 행운이세요 하는 거는요 조금 자화자찬한 거예요.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 꼭 기존의 매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에서 제가 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박스 비난도 많이 하지만 또 많이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잖아요. 메신저와 The Just News라는 것을 요즘에 저는 자주 보고 있는데 모든 매체를 다 봅니다.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는데 메신저가 월트 나우타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입니다. 왜? 한때 말렛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수발을 드는 사람은 군 출신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야지만 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월트 나우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 보좌관이라기보다 아무튼 개인 일을 봐주는 사람, 뭐 비서 겸 등등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백악관에서 나오고 나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러면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가? 아직까지 특별검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박스를 날랐답니다. 그
가장 그 측근에서 대통령을 이제 그 수발을 들었었고 그 기밀 문서에 박스를 나르고 했었던 것 같네요. 또 메신저가 제일 처음에 보도해서 지금 다른 매체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군이군요. 해군 베테랑이고 집무실에 그 발렛으로 일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그 마랄라고에서도 일을 했고 마랄라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그 박스를 옮겼다. 그 요청이라는 것은 연방 정부가 그 박스 기밀 서류를 찾고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나고 난 뒤에입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산불로 인한 미국 동부 지역의 스모그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답니다. 아직도 뭐 필라델피아 같은데 사진 보니까 안개가 뿌옇기는 하던데 뉴욕은 오늘은 뭐 마스크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많다고 하고요. 제가 어제 뉴욕을 으시시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어떤 분이 워싱턴에 사시는 분이 워싱턴 으스스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온이 높습니다 하는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뉴욕은 으스스했다고 제가 뉴욕에 안 가봤잖아요. 다른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 그런 뉴욕도 오늘은 낮았고 오늘은 워싱턴 DC의 동물원도 오픈했다고 하고요. 국립공원도 문 열었지만 공립학교에서 야외 활동은 여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기의 질을 그 퀄리티를 책정하는 수치가 있는데 0부터 50까지 하면은 보통 0부터 50까지가 끝 50부터 100까지가 보통 100부터만 150까지가 아주 건강이 좀 강하지 않은 분들 건강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별로인 게 101부터 150 그리고 200까지는 건강한 게 아니고요. 201부터는 대단히 언헬시하다. 300 정도 되면은 위험하다 하는데 엊그제 그 뉴욕이 370 몇 가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낮았답니다. 뉴욕도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필라델피아도 131.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뉴욕보다도 더 안개가 자욱하군요. 뉴욕은 10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디트로이트, 버지니아주의 리치몬트, 워싱턴 DC, 시카고, 버팔로, 볼티모어 이런 데 지금 전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도 어떤 다른 주에 가던데요. 다음 주에 근데 가는 데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필라델피아에 가는데 여기서는 노조원들과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조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6월 17일입니다. 이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실제로 여러 그 노조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 의정 활동을 할 때는요.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는 친노조 법안에 뭐 거의 찬성을 했었고 최근에도 뭐 아마존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서 노조 결성을 하려면 그 기업인들은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게 직원들에게 잘해준 스타벅스조차도 싫어하는데 대통령은 그 노조 결성하는 관계자들을 만나고 주도하는 인물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동차 노조원 등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지 않거든요. 봐야죠. 뭐 좀 받고 해야죠. 그런데 건설 노조, 북미 노동 국제 노조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이로써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길을 떠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캘리포니아주 시카고도 올 것 같은데 선거 기금 캘리포니아에 오면 돈 모으려고 오는 거죠. 캘리포니아주는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민주당 후보면 이기는 극좌주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가. 그러니까 지금은 극우가 플로리다주가 돼버렸고 해서 그렇고 6월 16일 다음 주에 커네디컷도 가는데 커네디컷도 표보다는 돈이죠. 작은 곳. 부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 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미국의 상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뉴스와 연관돼서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조지아주가 피치 그 복숭아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뭐 경제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상징이 아주 크다면서요. 어떤 분이 이제 조지아주도 뭐 피치는 중부에 있는 세 개의 큰 농장에서 뭐
90% 정도가 수확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도 날씨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그 복숭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아주 뭐 몇 주일 동안 열대성 기후가 있었고 더웠죠. 그러다가 봄이 되니까 막 추워서 그래서 이게 다 열매라는 것은 과일이라는 것은 뭐 꽃이 피고 지고 다 온도가 있어야지 되고 하는데 복숭아에게 아무튼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농사가 이번에 90%가 파괴됐다고 하네요. 너무 더우니까 꽃이 일찍 폈고 그 아름다운 꽃이 그리고 봄이 추우니까 그냥 동사해버린 거죠. 꽃을 또 빨리 죽게 하고 해서 1억 5천만 개의 복숭아를 그로서리 스토어에 내놓아야지 되는 그런 조지아주인데 올 여름에는 뭐 그냥 MT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곳에 상업용 트럭도 많이 안 가겠네요. 다 걷어서 이제 돌려야지 되는데 지난번에 이 정도로 복숭아 농사가 안 됐었던 적은 1955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복숭아가 이제 한국 분들도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 여러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버사이드에서 잘 되는 작물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잘 되는 작물이 있고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것을 만약에 베란다에다 한다면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다 적재적소가 있는데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농부들에게 너무 힘들게 해서 이거 남북전쟁 이후부터 복숭아, 피치 스테이트였는데 보통 복숭아 나무는 한 6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는 추워야지 된다면서요. 기온이 뭐 한 7도, 45도 아래인 것은 분명하고 7도인 적도 많아야지 되는데 겨울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뭐 이런 때에 새싹을 뭘 줘서 뭔가 좀 시간을 그 추워야 되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뭐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덜 추워도 되는 품종 같은 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러느니 난 딸기를 하겠어, 뭐 피컨을 하겠어라고 농사 품종을 바꾸는 거죠. 한국에서 막 쌀이 너무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경제는 걱정하지 말라네요. 이게 너무 상징이어서 그렇지 면이나 뭐 피넛이나 아니면 콘 이런 게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려서 2022년도에 복숭아가 3,400만 달러, 면은 14억 달러 계산해 봤더니 41분의 1입니다. 복숭아는 요즘 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훨씬 잘 되죠.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한데 조지아주는 추웠다 더웠다 이것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러나 이 복숭아라는 게 조지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남부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면, 목화하면 뭔가 노예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복숭아하면 얼마나 스윗해요. 그래서 복숭아를 또 따뜻하니까 남부니까 재배를 해서 뉴욕으로 딱 보내니까 뉴욕 사람들이 하고 막 웃돈을 주고 살고 투자를 하고 그 뒤에는 또 냉장 그 차가 발명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상징이 돼서 이 어떤 따뜻한 그 이미지를 노예주 뭐 이런 그 이미지에서 이미지 세탁을 조금 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수확 예상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수요가 증가해서 상인에게 약속하기도 힘들고 캘리포니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기후적으로 기후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낮고 하는데도 못 버린다는 겁니다. 그 오랜 상징 때문에 저는 체리꽃처럼 아주 톡 튀지도 않고 매화꽃과도 조금 비슷하지만 색감은 조금 있고 하는 복숭아 꽃이 너무 좋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